자, 최근 FBI가 집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심현섭. 자, 현상금이 무려 100억 원입니다. 이야, 700만 불이야 되죠? 100억 원. 북한의 해커들이 훔친 암호화폐가 무려 3조 원입니다. 와, 이게 엄청나죠? 북한 해커들이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훔친 돈이 어디선가 현금화되는 이 세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야, 아니 암호화폐가 3조 원이면 거의 뭐 대기업 매출 수준인데. 그러게. 아니 이걸 이 돈을 대체 누가 그 많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토록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니까 이제 보통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요,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 자금 세탁의 심장으로 한 남자를 지목했습니다. FBI가 내건 이 사람의 현상금이 무려 100억입니다. 100억. 지금 이제 방송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분 하나 잡으면 인생이 힘든 상황인데.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이제 조롱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어둠의 은행가. 이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백화할 거. 자, 최근 FBI가 집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심현섭. 자, 현상금이 무려 100억 원입니다. 이야, 700만 불이야 되죠? 100억 원. 700만. 잡긴 잡아야 돼. 북한 자금 세탁 총책 심현섭. 이 인물 이만갑에서 아마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흥문이가 저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참 궁금했죠? 도대체 뭐 해킹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해킹한 돈이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북한까지 흘러가서 이게 어떻게 자금이 되고 무기를 만들고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오늘 그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퀴즈.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북한 해커들 중에는. 그리고 장무라비 역할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말 그대로 해커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상 자산을 털어오는 사람들을 엔지니어라고 불러요. 이걸 추적 불가능한 현금으로 세탁해서 김정은 손에 딱 쥐어주는 사람이 장무라비예요. 자, 그럼 레벨이 엔지니어가 높을까요? 장무라비가 높을까요? 장무라비. 나는 기술자. 장무라비가 높아요. 그만큼 해킹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내는 존재가 장무라비고 조금 전에 봤던 심현섭이라는 인물이고 그래서 미국에선 어둠의 은행가라고 불러요.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은행을 턴 강도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100만 불을 털어서 장무라비한테 가져가면 그렇지. 15만 불 줄게. 야, 100만 불인데? 아니면 딴 데 가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무라비가 그걸 현금화 시켜주지 않으면 야. 유통할 수 있게 안 해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아주 적절한 예고. 결국 김정은의 입장에서 자기한테 돈 갖다 주는 사람은 누구다? 장무라비. 장무라비라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아마 이만갑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은 지난해 연말에 심현섭이란 존재에 대해서 워낙 크게 보도가 나서 그때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법무부의 기소장을 토대로 집중 보도를 했거든요. FBI가 보기에 이 심연섭이라는 인물은 해외에서 김정은을 위한 이렇게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상금을요, 그러니까 700만 달러죠. 그러니까 100억을 걸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2023년부터 이 심연섭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3년에 미 법무부가 이미 500만 달러, 72억의 현상금을 이미 걸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안 잡히니까 2년 뒤에 이걸 100억 원으로 현상금을 올린 상황이죠. 네, 일단 198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뭐랄까 기분 묘할 것 같아요. 한 명은 해킹한 돈을 세탁을 해주고 똑같은 동년배 거의 친구는 그거 가지고 또 호화 생활을 하고. 자, 일단 84년 평양 출신이고 영어와 중국어가 거의 원어민급으로 능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명을 쓰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명을 써왔어요. 일단 심알리, 또 심하짐 등의 가명을 써왔고, 일단 소속 자체는 북한의 무역은행 소속인데, 일단 북한에는 이제 은행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원화, 이제 북한 원화죠. 원화를 다루는 조선중앙은행 있고, 네. 무역 외화를 다루는 조선중앙무역은행이 있는데, 심연섭이 이제 조선중앙무역은행 소속인데, 지금 그러니까 유엔과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제 북한 당국에 들어가는 돈줄이 막혔잖아요. 이거를 뻥 뚫어주는 인물이 심현섭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어둠의 은행가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이 돈 세탁이 어떻게 보면 떳떳한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멋있게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둠의 섀도우 은행. 뱅커라 그러면 더 멋있죠. 영어로 해? 쉽게 말하면 이제 정식 은행은 아닌데 말하자면 암호화폐 같은 거 탈취한 거를 현금화도 해주고 그다음에 세탁을 해서 평양에 있는 김정은이 쓸 수 있게 지갑에 넣어주는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죠. 거기다가 이게 그냥 뭐 어디 중국의 어디 골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커들처럼. 그렇죠. 중동에도 가야 되고 동남아도 가야 되고 또 유럽에도 가고 중국 내에서도 물론 활동하고 종횡무진 전 세계를 누벼야 되니까 뭐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적인 감각으로 완전히 훈련된 이런 인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체이널리시스나 이런 국제 보안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심연섭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홍콩 또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데 좀 금융에 대한 규제나 제재 이런 게 좀 느슨하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제재나 감시가 좀 느슨한 것 이렇게 해서 좀 심연섭이 북한의 어떤 암호화폐 해킹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얻은 돈을 정체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이런 곳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북한에서 금융인 다음으로 외화와 좀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이제 외교관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들어요. 외교관.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협약도 맺고 또 활동들도 하시니까 러시아에서 경제 외교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신 김 부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조선무역은행 이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제가 이제 좀 대부분 내각 산하 송기관 회사들은 다 조선무역은행을 구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한 번 이용했는데 쿠바에서 설탕을 들어올 때 한 무역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외화 대출을 180만 달러를. 이자율은 18%. 근데 그 한 달 이자율이 18%인데 그게 이자처럼 쿠바하고 북한하고 우의정 무역조가 있습니다. 물물 교환 즉 쿠바는 북한에 설탕을 주고 북한은 쿠바에 철강제를 줍니다. 그 상태에서 설탕을 실어하자면 배를 영선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영선하자면 배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남미에서 북한까지 오자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처럼 북한 무역은행에 돈을 180만 달러를 꾸가지고 영선회사, 선박회사에 지불해가지고 그때 3만 톤인가 1만 톤인가 들어왔는데 결국 그 값으로 3,000톤을 받았어요. 중간에 또 이 그러니까 무역은행 대부분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거 뭐 물건이 올 수가 없어요. 누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중간에 이자랑 이런 거 갚는 거는 우리 회사가 갚아요? 됩니다. 예, 우리 명호 회사가 이야.
이제 매달 18%를 내야 됩니다. 매달이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한 21억 아주 빌려가지고 광고다. 한 달에 2천만 원 이자를 내는 거예요. 예.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딱 갔네. 와. 같은 외교관인데 경제 외교관은 목소리에 두티가 있는. 기름져 기름져. 우리 이현우 대사님은 정말 열심히 바둥바둥 회사 안에서 파티 한번 해보겠다고 이거지. 어떻게든 진짜 혁명을 했는데. 아, 내가 얼굴이 막 붉어지는 거. 아니 어떻습니까 이현우 대사님? 예. 이 무역은행 좀 유명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역운행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꿈의 직장이라고 다 말하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양외국어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 그 다음에 재정금융학을 전공한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이 운행 계통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운행 실무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운행 대사업과에 들어가서 먼저 5년 내지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운행 실무를 배웁니다. 반대로 또 재정금융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들은 외국어를 모르잖아요. 운행 실무를 잘 알지만 어학 실력이 좀 낮기 때문에 자체로 또 열심히 외국어를 공부합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만 해외에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자기 돈벌이도 하고 국가 돈벌이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어에 좀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화이트 해커 우리 김한수 씨 오늘도 나와주셨는데 현상금이 100억을 걸 만큼 심연섭은 대단한 인물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단순한 이 돈 세탁 범죄자라면 현상금이 100억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세탁한 돈이 무기 개발이나 혹은 핵 개발 자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고요. 게다가 이 세탁한 돈의 출처가 북한 해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연섭이라는 사람이 해커는 아니지만 북한 해커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면 그들이 10억을 훔치든 100억을 훔치든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어쨌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침표를 찍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이 세탁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북한 해킹의 특징 중 하나가 해킹이 시작되고 나서 끝에 탈취한 그 자금을 다이렉트로 세탁까지 바로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킹 작전 안에 이미 자금 세탁하는 계획까지 플랜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죠. 맞아, 원스톱 서비스로 그냥 다 한다고요? 그렇다는 말은 이 북한에서 해킹 작전을 세울 때 이 심연섭이라는 사람이 분명 같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설계를 거고 네. 그냥 단순히 자금을 세탁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 해킹 작전을 설계한 설계자 역할이라고 오, 생각하시면 왜 이러네.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와 이게 세탁도 하고 건조도 해주는데 드라이에서 옷걸이까지 걸어서 입혀주는 배달도 하는 거야. 혹시 못 들으세요? 심연섭 돈 가져올 수 없어요? 아, 그 심연섭에 그 제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아마 100억이 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미 잡혔지 않았을까. 알쓰시구나. 거기 네. 미국에서도 그렇게 정보가는데 네, 제가 쉽게 연락을 할 수 있었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랬어. 아니 심연섭이 그렇게 대단한 설계자라는 얘긴데 그럼 이 사람만 잡히면은 북한 암호화폐는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도적질을? 심연섭 같은 사람이 한 명일까요? 아, 또 있어. 설계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라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인데 여기에서 전망하기로는 심연섭 같은 사람들이 최소 50명은 더 있다고. 오! 미국 내에 이제 법무부가 아무나 자기 미국 법정에 기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깜이 되는 사람만 미국 법정에 기소를 해요. 너도 나도 다 법정에 기소 안 합니다. 근데 심연섭만 왜 유독 현상금도 걸고 미국의 법정에 기소했을까?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분야에서 심연섭이 그 50명 중에서 단연 넘버원이다. 이야. 베테랑이다. 그러니까 심연섭 없이는 김정은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현금을 세탁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없다. 미국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FBI 가. 50명도 다 교육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심연섭의 후계자들인 거죠. 그리고 2016년에 심연섭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이렇게 분석한 바 있어요. 당시에 벌써 차명 계정을 생성한 것과 자금 세탁 능력에 있어서 유엔 제재 명단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6년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까지 심연섭이 활동을 하고 국제사회와 미국이 못 잡았다는 거니까 실력도 실력인데 자기의 흔적을 지우는. 김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해커나 이런 사람들이 흔적 지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백도도 남기지 않고 자기 네.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는 데 있어서 심연섭이 신출귀몰하다. 제가 미국 법무부에 연락을 했어요. 오늘 녹화를 위해서. 그래서 심연섭에 대해서 기소한 기소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심연섭에 대한 기소장을 받아왔는데 미 법무부가 적용한 게 뱅크 프라우드입니다. 짧게 말하면. 그러니까 은행 사기죄예요. 미국의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사기친 범죄 혐의를 제1의 범죄 혐의로 설정해놨습니다. 미국이 열받은 이유는 지금까지 이런 어둠의 은행가는 없었다요. 감히 미국의 기존의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우리 모르게 북한 돈을 티도 안 내고 쓱 넣었다 쓱 세탁해서 가져가 미국의 은행기관을 활용해서 나는 게 제1의 범죄 혐의고 자금 세탁은 제3의 범죄 혐의로 기소가 돼 있어요. 아니 근데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그 자금을 세탁을 하는 겁니까? 예전에 제가 헐리우드 옛날 영화 보면요, 진짜 은행 강도들이 이렇게 돈을 털어와요. 그러면 그게 다 빠진 신권이잖아요. 진짜로 세탁을 했어요. 그걸 진짜 세탁기에다 넣고 돌리더라고. 낡은 돈처럼? 진짜로. 진짜 농담이야 진짜. 그래서 빨래 까먹고 돌려요. 빨래하는 세탁기요? 네. 그래서 이게 뭐야? 지금 세탁하는 중이라고. 저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 정말 어원이 출발했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세탁을 했고 코인 런드리 세탁소 있잖아요. 주로 마피아들이 운영을 했어요. 진짜 거기서 돈 세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편이 돈 세탁이라니까요. 이번 시간 내내 계속 이 심연섭이 어떻게 돈 세탁을 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 가상화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상에 있는 화폐처럼 생긴 뭔가예요. 그렇지. 중요한 건 이거를 현찰화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김현섭이 어떻게 이제 세탁을 하냐. 먼저 뭐 북한 해커들과 IT 노동자들, 북한 IT 노동자들이 가상화폐로 이제 월급이라든지 뭐 해킹을 했겠죠. 네. 이거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가상화폐예요. 이거를 흔적을 지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디지털 지갑에 쪼개 넣는 이른바 지갑 쪼개기 수법을 통해 가지고 일단 흔적을 지워요.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거래가 됐는지 거래 기록이 싹 사라져요. 자, 일단 이제 가상화폐 세탁이 됐어요. 이제 전 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거를 이제 현찰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주로 두바이죠. 두바이와 중국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간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코미션 얼마 줄 테니까 이거 현찰화 달러로 좀 바꿔달라. 그래서 이제 실물 현찰을 받아. 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달러로 세탁을 한 거를 이제 유령 회사라고 하는데 현지에서는 또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서류만 완벽하면은 현지에서는 합법적인 회사거든요. 일로 송금을 해요. 문제가 뭐냐면 이 계좌로 일단 들어간 돈이 중국에 있는 은행 들어가면 게임 끝이에요. 제3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왕서방한테 보냈다. 왕서방이 자기 계좌에 있는 돈 뽑아가지고 현찰이잖아요. 이걸 인편으로 북한으로 보내면 돼요. 사람한테 그냥. 그러니까 지금 FBI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뭐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등등등 북한 노동자들 많이 파견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수입 또 해커들이 해킹을 한 그 가상화폐를 싹 다 세탁을 해서 현찰을 김정은 손에 딱 쥐어주는 최종 보스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심연섭이죠. 중동뿐 아니라 심연섭은 대범하게도 네. 미국의 이름만 들으면 아는 굵직굵직한 은행들을 농락했습니다. 자, 기소장을 보면 심연섭이 최소 310건의 거래를 미국 은행을 통해서 대담하게 진행을 했어요. 우와. 미국 은행을 거쳐서 하늘만 하네. 송금하고 돈 바꾸고 입금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행들이 미국의 시티은행, JP 모건, 웰스파고 등 세상에. 주요 은행들이 세상에. 북한 사람인지도 몰랐고 자금 세탁 용 송금인지도 몰랐어요. 국제적인 무역망의 어떤 허술한 허점들 또 은행들의 어떤 그런 좀 이상한 측면들 이런 허점을 잘 파고든 심연섭이 결국은 자기가 탈취한 돈을 어떻게 세탁하고 뭐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통치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자기는 이제 최고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평양에 보내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 있죠. 외교행랑 이용하는 거. 외교행랑에다 그냥 벌크캐시 달러 뭐 넣어가지고 보내면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할 텐데 근데 이미 북한이 외교행랑을 이용해가지고 뭐 아프리카에서 뭐 솥불도 밀수하고 상하도 밀수하고 또 마약이라든가 심지어 위조 담배까지도 다 그걸 거래해서 이제는 북한 외교행랑이라는 게 사실은 국제적인 감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심연섭 B가 여기서 이제 또 아이디어를 하나 내죠. 뭐냐면
한 2천만 불 정도를 예를 들어서 벌었다. 우리 돈으로 한 300억 정도 될 텐데요. 이거를 보내질 않고 중국이나 아니면 제3국에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예치를 해놓고 평양에서 야 뭐 200만 불어치 뭐 사보내라 이러면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그쪽에서 지불하게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현금의 이동이 없이 북한이 구매할 거는 다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심연섭이 단순히 자금만 세탁했던 사람이 아니라 김정은이 원하는 이 물건을 곳곳에서 사서 조달하는 역할을 설계하는 역할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용종 센터장님이 말한 뭐 다양한 방식으로 물건을 여러 나라를 경유하는 거죠. 예를 들어 벤츠 들여오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맞아. 벤츠가 독일에서 출발해서 뭐 여기 유럽 나라 거쳤다가 홍콩, 일본,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거쳐서 뭐 나진에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갔다. 근데 1년 넘게 돌아갔다. 수수료도 엄청 많이 붙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심연섭도 그런 거래에 관여를 한 거고 미국의 FBI 보고서를 제가 또 갖고 왔는데 심연섭이 김정은이 원하는 헬리콥터를 구매해서 북한으로 들여보냈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헬리콥터. 미국 FBI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국내 언론은 잘 소개가 안 됐던 건데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헬리콥터를 구매해서 북한으로 헬리콥터를 보냈어요. 근데 그 돈, 이 헬기를 하바롭스크에서 누가 결제했느냐? 놀랍게도 짐바브웨의 로펌이 와.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헬기를 구매해요. 근데 짐바브웨 로펌을 누가 내세웠냐? 심연섭이 내세운 거예요. 짐바브웨는 왜 또 거기서 나와? 이 국제사회나 아니면 이제 대북 생션을 주도하는 유엔 입장에서 봤을 때 짐바브웨 로펌이 이상하긴 한데 러시아에서 헬기 산다는 게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짐바브웨 로펌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 원하는 물건을 기가 막히게 사는 대금까지 심연섭이 돼왔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연섭이가 국제적으로 가동했던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헬기도 보니까 4억 3천만 원 정도를 현찰로 그냥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사회에서 보면 이 약간 블랙마켓에서 보면은 이게 뭐 황제 고객 아니겠어요? 황제 고객. 뭐 다른 사람 같으면 한 20년 분할 상환 뭐 이렇게 할부로 그냥 현찰로 내는 거. 이번에 일반적인 시장도 그렇잖아요. 누가 고가의 스포츠카를 사러 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현금 드릴게요 하면 누가 하네요? 그 물건 파는 사람이 저 죄송한데 현금이 왜 이렇게 많으시죠? 현금 어디서 나시는? 안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지. 물어볼 궁금해도 안 이유가 물어보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심연섭이 한다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북한으로 돈을 옮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심연섭이라는 인물이요. 막혀있던 북한이라는 인체의 혈관에 계속 피가 흐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말하자면 한 국가이자 뭐 인체라고 본다라면 계속 살아있게 생명이 유지되게 이제 만들어준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화제 인물, 문제 인물입니다. 이 문제적인 남자가 현상금이 100억이 걸렸고요. 그것도 FBI 또 미국의 정보당국에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 사람을 만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나는 거 알았으면 벌써 잡아갔지. 그렇죠. 그러나 이만갑이 또 아무나 모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 심연섭을 수차례 만나신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직접 만나신 분? 이분 만나기 어려운 분입니다. 예. 중동 지역에서 외교관으로 활약하신 유현우 대사님 모셨습니다. 진짜요? 다시 등장하시는 겁니다. 다시 등장? 여태 계셨는데 잡았어야죠. 체급이 바뀌어서 다시. 야, 100억 벌 수 있었는데, 대사님. 제가 3년에 걸쳐서 심연섭이를 한 10여 차례 만났습니다. 잡을 기회가 많았네. 네, 그때 그 대북 제재가 아주 강화되면서 2017년부터 UAE를 비롯해서 골프 지역에 있는 북한 인력들이 다 소환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인력들이 소환되면서 이 사람들이 뭐 돈을 못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미수금 받는 문제가 제기됐고 또 이거는 북한 주민들의 그 권익 보장과 관련해서 대사관이 나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랍에미리트 외무성하고 좀 연결을 가지면서 자주 출장을 갔습니다. 아, 근로자들도 예. 근로자들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 미수금 문제, 그것도 송금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UAE 그 외무성을 통해서 또 좀 방조를 받거든요. 그래서 출장 삼아 계속 아랍에미리트에 갔었는데 그때마다 두바이 공항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때 두바이에 있던
심연섭이 랜드크루저를 타고 이제 우리를 맞이하러 공항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 친구가 아무래도 오학도 좀 되고 그리고 또 운행 업무도 좀 밟고 거기다가 또 현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현지 실종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 사업에 같이 인입을 시켜가지고 좀 방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연섭이한테서. 와 도움을 좀 받으셨는데. 83년생. 지금 한 44살쯤 됐거든요. 젊어요. 제가 알기로는 82년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83년생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사진 3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처음에 사진은 진짜 심연섭이처럼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좀 그때 당시에 제가 봤던 심연섭이 사진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뚱뚱한. 너무 의미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FBI에서 알아야 될 얘기네요. 왜냐면 직접 만난 분이 얼굴 분인데 똑같다고. 이거 얼핏 보면 가운데하고 셋이 다른 사람 같아요. 예, 어느 게 가장 가운데가 제일 가장 가운데가. 비슷합니다. 두바이에서 예, 좀. 영어 실력은 영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두바이는 아랍어를 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민들이 들어와서 사는 인구의 80%가 다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어가 공용어처럼 쓰이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잘 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연섭이가 용어를 잘하니까 아무래도 원어민처럼 용어를 잘하다 보니 두바이에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겠다. 아니 그러면 당시 이 대사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세주였을 것 같은데 심연섭 첫인상은 좀 어땠어요? 제가 처음에 만난 때가 2017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두바이 공항에 제가 도착하니까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심연섭이가. 그때 보니까 심연섭이가 좀 뭐라고 할까, 좀 뚱뚱한, 그러니까 얼굴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키가 한 180 정도 되거든요. 꽤 크네. 장신입니다. 북한 사람 치고는 굉장히 큰 키거든요. 거기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쭉 들어보게 되면 좀 과묵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입이 좀 무겁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아마 간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 무겁고. 아니 그럼 옆에서 이제 심연섭이 이제 일하는 모습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자금 세탁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바이에 이제 갔을 때 거기에 경찰총국에서 파견된 19명의 IT 근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IT 근로자들을 맡아보고 있는 책임자가 저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 자기들이 번 수익금의 대부분을 다 심연섭을 통해서 조국에 들여보낸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근데 그 양반이 25%나 받아먹는다고 좀 투덜투덜 되더라고요. 좀 불평을 부렸습니다. 25%. 이야 굉장히 예, 그러니까 25%라는 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달러를 내가 움직였다고 그렇죠. 합시다. 하게 되면 거기서 나한테 차려지는 몫이 떨어지는 몫이 25%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25%를 자기 혼자 다 먹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왜냐하면 이걸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뭐 많은 가상화폐 계좌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현금화하기 위한 무슨 일정한 정도의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바지도 필요하고. 이걸 혼자 못 하거든요.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한데 이 조력자들과 이제 5%씩 나누어 가졌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심연섭이가 뭐 5명 정도의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중국, 노르웨이 이런 등지에 퍼져 있는 사람들과 연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현금화해 주는 경우에는 너한테 5%를 주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한 25%를 뗐다고 해도 그걸 자기 혼자 다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이익으로서 25%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제대로 다 뿌리는 돌리려면 겁니다. 그 조력자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 5%를 이제 이 사람이 5%를 가진다고 합시다. 근데 심연섭이로서는 이제 뭐 국가 납부액이 있습니다. 국가 납부 계획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외화벌이 납부 계획. 그리고 또 충성의 외화벌이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바쳐야 될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고 나게 되면 실제 심연섭인데 차려지는 돈이 뭐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갔을 때 이제 뭐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10여 차례 정도 만났으니까 그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친구가 무슨 부티가 나서 뭐 이것저것 탕진하면서 돈 쓰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구나. 이 사람도 그저 계획을 하고 근근히 자기 앞처리를 하는 그 정도로 지금 돈은 버는 것 같더라고요. 명태 한 마리 잡으면 그냥 눈알이나 하나 빼먹고. 여기가 다 먹어요, 여기가. 75%.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는 다 필레로 다 만들고 이거는
국가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아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보이부에서 벌써 끌고 갔죠. 예.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연섭 씨 자체가 이렇게 무슨 티를 내면서 막 이렇게 뿌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과묵한 스타일이니까. 심연섭이하고 뭐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차 타고 이동하면서 또 식사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지금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딸이 있는데 딸 하나가 있어요.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유치원 높은 반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외국어 학원에 보내려고 하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야만 평양 외국어 학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학원이라는 게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과정 안에 쭉 되어 있는 그런 학교인데, 그래서 너무 빠르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나 물어보니까 딸하고 아내를 먼저 들여보내려고 한다. 근데 이제 만약 들어갔다 다시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딸이 외국어 학원에 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외국어 학원에 갈 수 있도록 좀 문건을 좀 위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법인데 이게 조금 하고 갑자르니까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 아니고 아랍어로 다 돼 있기 때문에 평양에 가져가도 누가 문건 보고 가짜네 진짜 말할 사람도 없다. 좀 찍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도 많이 도와준 친구고 하는데 에이, 뭐가 있다고선 눈꾹 감고 꿍 찍어줬어. 어머나. 연락 온다니까. 자식을 도와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도 아빠야. 최고 고민 그리운 사람 돈이 아무리 많이 들면 뭐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인편이 좀 있나.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2019년까지 순차별로 들어가거든요. 들어온 순서대로. 그러니까 만기가 되는 차제로 이제 들어가면서 인편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다 딸한테 보낼 무슨 간식, 딸한테 보내야 되는 무슨 옷 이런 걸 싸가지고 보내갔다고 저한테 인편이 있는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있어 하게 되면 이거 좀 보내줄 수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보내주지. 다른 건 몰라도 지금도 유 대사님이 이제 결정적 실수를 하신 게 전화가 왔던 게가 아니고 전화가 오는 게라고 지금 계속 현재형을 쓰고 계시고.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이 심연섭이라는 인물도 결국은 북한의 체제 하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또 딸을 사랑하는 그렇죠. 아빠라는 아버지죠. 평범한 아빠죠. 이 사람은 참 그거예요. 이 사람은 막 동정까지는 아닌데 자기 이름도 없어. 신분도 뭔가 계속 바뀌어. 맞아요. 아이도 못 봐. 네. 내가 누군지 마음 먹고 돈도 못 써. 불안해 늘.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뭐 이제 북한에서는 동무자 쓰지 않습니까? 심동무 하게 되면 제발 하짐으로 불러달라. 하짐.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심알리 심하짐으로 돼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어로 하짐 선생 이런 식으로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예. 자기 신분은 계속 본명이 자꾸 나타나니까 늘 불안한 불안 속에 늘 살고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아니 그럼 부대표님은 이 대외 활동을 이제 하시면서 혹시 그 심연섭에 대해서 좀 들은 얘기 같은 건 없나요? 제가 직접 만났댔습니다. 누구도 만났어요? 직접 만났댔습니다. 누구도 만났어요? 아니 이분들 면담자들이 2015년 7월경인가 제가 평양으로 들어가느라고 중국에 들렸던 적이 있어요. 중국 심양에서 찻집에서 만나서 차 마시면서 대박. 저한테 좀 협조를 요청하더만요. 이 사람 진짜 전 세계를 누비는 인물이구나. 그때 심연섭이 저한테 부탁한 게 러시아나 유럽에다가 어린이 보호 프로그램을 팔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어린이 보호 프로그램이요? 예. 그게 뭡니까? 미치 추적 앱이에요. 예, 있어요. 미치 추적 애기들한테. 앱 그러니까 부모나 어린이자처럼 모든 자료들을 다 제공해줘야 돼요 그 앱에. 그러면 그다음에 유럽에 팔려고 하니까 러시아나 좀 협조해줄 사람들 소개해달라. 그 북한에 있는 심연섭이 갑자기 아이들을 사랑해서 이런 앱을 개발하고 딴 데 없이. 판매를 했다? 사실 저는 어린이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요즘 범죄자들이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런 스파이형 앱을 이름을 바꿔서 팔거든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면 스파이 앱과 자녀 모니터링 앱은 기능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점에서? 네. 어떤 점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거, 뭐 전화 내역을 확인하는 것, 문자 내용을 확인한다라던가 혹은 인터넷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모든 절차들이 모든 기능들이
다 스파이형 앱이랑 똑같습니다. 오, 그래서 공식적인 네, 해킹이네요. 그럼 그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이 사람이 만들어서 스파이 앱처럼 뭐 쓰겠다. 네, 라고 그러면 돈을 주고 사면 자기가 이제 모니터링 하고 싶은 자녀 혹은 스파이 하고 싶은 사람의 핸드폰에다가 그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앱이 흔적도 사라지게도 만드는 기능이 요새 있습니다. 아, 이 저 화면에 네. 안 보이게 깔려는 있지만. 화면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게 자녀 보호 프로그램인 줄 알고 네. 우리 아이가 혹시 위험한 데 갈까 혹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릴까 봐 그걸 아이 핸드폰에 깔아주는 순간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개발자로 위장한 심연서 입장에서는 털어간다는 이 부모와 자식의 모든 개인 정보를 다 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그 자녀 보호 프로그램 이 스파이 앱을 아마 새로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해커들 그 북한 해커들이 이미 쓰고 있었던 악성 코드 스파이 앱에다가 포장만 새로 바꾸면은 색깔만 그냥, 블링블링하게 바꾸고 네, 자녀 보호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우와. 심지어 어떤 자녀 보호 그 앱은 화면 컨트롤까지 가능한 기능도 넣어줘요. 본인이 네. 그 PC 왜 원격 조정하듯이 네, 원격 와. 조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해킹을 하고 있는 거죠. 어머나. 어찌됐건 이 신현섭이라는 인물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나쁜 짓을 많이 한 가지 의문은 좀 듭니다. 이 북에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심연섭 외에도 약 50명 이상의 이제 어둠의 은행가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FBI는 왜 유독 이 심연섭에게 1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현상금을 걸어놓은 걸까요? 이게 이제 FBI 현상금의 의미를 좀 보셔야 돼요. FBI 현상금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에요. 이걸 잡아가지고 이제 내가 100억을 주겠다가 아니라 몸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 미국이 주시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떨어져 나가라예요. 경고예요. 그래서 당장 너를 잡겠다가 아니라 심연섭이라는 인물 지금 미국에서 FBI가 100억 정도의 가치로 지금 책정해 놨으니까 앞으로 주변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 손절하고 거래하지 말라라는 경고성이에요. 내가 잡겠다가 아니라. 뭐야? 박수 외쳐. 그만큼 우리 현섭이가 무섭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빼고 현섭이네. 내가 이번에 우리 심연섭 사진을 평양 시내 한복판에다가 크게 걸어놓고 오. 이거 미국에서도 100억을 주고 사가고 싶은 인물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말만 하겠습니다. 심연섭만큼만 하라고. 그만큼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북한 믿으면 안 되는 게요. 저러다 이제 사용 가치 떨어지면 북한에서 FBI에다가 바로. 넘겨줄 수 있어요. 100억 내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돈을 좀 세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류 대사님 예. 심연섭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2019년 9월에 이제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심연섭이 두바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바이에 있으면서 본인이 두바이에 있었고 그해 2월에 거주 연장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아내하고 딸은 북한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혼자 계속 작반을 하면서 혼자 식사를 하고 뭐 어떤 때는 식당에 나가서도 먹고 하면서 한 1년 남아 보냈었거든요. 북한 일을 하는 그런 분한테 그 지인이 있어요.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심연섭이가 지금 현재 자기가 알고 있기에는 단동 쪽에 나와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런 곳으로 자기네가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동에 있구나. 그때 그렇게 알았어요.